자, 이제 이어서 일본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본. 자, 일본의 신석기 시대가 뭐였죠? 야요이 시대지. 죽을래? 집중 안 할래, 진짜? 일본의 신석기 시대. 조몬 시대잖아. 그래서 조몬톡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조몬 시대. 맞아?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정확히 얘기하면 청동기와 철기가 같이 들어온 시대지. 야요이 시대. 그래서 예컨대 뭐 이 당시에 뭐 벼농사도 이때 시작됐고. 야요이 시대. 자, 일본의 특징을 조금 보고 들어가면은, 사실 특징을 좀 보고 들어가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지가 굉장히 많은 지형이에요. 산지가 80% 이상인 지형이어서 아무래도 지방색, 서로 간의 지방 간에 이렇게 지역 간에 연결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방색이 강해. 일본도 굉장히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이제 특이한 지역 축제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일본도 지방색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시대 구분은 우리처럼 왕조 중심으로 뭐 이렇게 삼국시대, 고려 왕조, 조선 왕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조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하게 돼. 지역 중심. 그래서 뭐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 가게 돼요. 지역으로. 그리고 또 하나 신적인 존재인 천황, 고유명사로 덴노가 존재하죠. 덴노. 자, 그럼 하나하나 가봅시다. 3세기에는 야마타이국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야마타이국. 이 야마타이국은 30여 개의 소국 중에 키왕짱인가요? 키왕짱, 우두머리. 그래서 이 야마타이국에는 히미코 여왕이라는 애가 있었어. 히미코 여왕. 이 히미코 여왕은 위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았어. 위나라로부터. 가장 많이 헷갈리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뭐 주로 한나라 무제가 책봉을 해줬다 라는 거거든. 이거 정말 많이 틀린 선지야. 그러니까 히미코 여왕은 한나라 무제로부터 조공 책봉을 받았다, 이런 선지를 도대체 왜 쓰는, 어디서 계속 나오는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선지이기 때문에 X자를 이렇게 쳐줄게. 진짜 많이 나오는 선지라. 이 히미코 여왕에 대해서 또 따로 살펴볼 거는 무당 출신이야. 그러면 무당 출신 제사장이 정치적 지도자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무슨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렇지. 재정 일치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야마타이국의 이야기입니다. 야마타이국의. 자, 그 다음에는 야마토 정권이 등장을 해. 야마토 정권. 요새 파트가 야마토 정권. 야마토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얘들은 도레인의 이동하거든. 자, 도레인도 맞고 도웨인도 맞아. 도레는 일본 입장에서 부르는 거야. 도레, 올레자, 왔다, 넘어서 온 사람들 이런 뜻이고, 도웨인들은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둘 다 맞아. 도웨인의 이동 이후에 정권이 성립됐어. 문제는 이 도웨인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선진 기술들을 들고 왔다는 거지. 그 대륙의 선진 기술들을 가지고 왔다는 건데, 이 도웨인들의 이동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도웨인들이 주로 언제 이동을 하냐면 중국이나 한국에서 어떤 전쟁이나 그런 걸 통해서 무언가가 이렇게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랬을 때, 일본으로 건너가 살아야 되겠다,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들은 특히 또 가야의 철기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 대표적인 게 가야의 토기였던 수레토기 또는 수레무늬 토기를 받아들여서 비슷하게 만들었던 피키 토기라는 게 있어. 피키 토기라는 게 있어. 자, 이거 수레무늬 토기는 가야 거야, 가야 거. 가야 뭐 빗살무늬 토기가 민무늬 토기로 발전했다 이런 느낌 아니야. 가야 거예요. 가야 거. 자, 그 다음에 5세기에는 시성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이 시성 제도가 조금 중요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야기를 할게. 먼저 시성 제도의 내용이 뭐냐면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성을 부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성을 내려준 거야. 즉, 여기도 아까 말했듯이 지방색이 굉장히 강해. 지방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앙 집권을 하고 싶은 도레인 정권, 야마토 정권에서는 호족들의 어떤 세력을 누르는 과정에서 호족들을 포섭해야 돼, 우리 편으로. 자, 그래가지고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성을 내려주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호족들에게는 이전에는 그럼 이름만 있었냐? 그건 아니야. 씨가 있었어, 씨가. 얘들아, 씨가 있고 성이 있어. 그래서 호족들의 혈연 집단으로 분명히 그들은 무슨 가문 하는 씨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이 호족들을 중앙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급을 가진 성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을 급을 나눈 거야. 뭐 금, 은, 동, 철 뭐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눠서, 야, 너는 강력한 호족이니까 내가 금씨를 줄게. 너는 조금 약하니까 은씨를 줄게. 이런 식으로 원래 있는 씨에다가 성을 주면서 금의 성이라든지 은의 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급화가 되어 있는 성들을 분배를 하면서 약간 벼슬 같은 느낌으로 그들을 중앙으로 포섭해 오는 과정이 있다는 거지. 포섭해 오는 과정. 자, 이거는 굉장히 일본 고유의 제도고요. 일본 고유의 제도. 그래서 일본 고유 제도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골품제도 그렇고 시성제도도 그렇고 특이한 형태의 신분제도잖아요. 신분제도라든지 아니면 또 뭐 호족을 포섭하기 위한 제도니까.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나오는 편이고요. 자, 이 시기에는 또 5세기 이 시기에는 남조와 교류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5명의 왕이 책봉을 받는 외오왕시대라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외오왕시대도. 자, 그리고 6세기쯤 되면 백제에서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백제에서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 당시 불교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다 정치적 목적 때문에 가져온 거라고 했어. 그런데 이 불교가 일본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일본의 신토는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뭐 길 가는 뭐 너구리에도 신이 있고 고양이에도 신이 있고 흐르는 냇물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일본은 정말 감이 신이 많아. 일본어로 가미가 신이거든. 그래서 그 신토와 불교가 합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신토의 신 일부가 되어버린 거지. 이런 거를 신불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불습합. 신불습합이 일어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7세기에 조금 중요한 거. 아스카 문화가 시작됩니다. 아스카 문화. 정확히는 야마토 정권 하의 아스카 문화야. 아직 야마토 정권 안 망했어.
야마토 정권 하에 아프카 문화인데 중요한 게 좀 많아요. 첫 번째,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쇼토쿠 태자. 한자 도금으로 읽으면 성덕태자입니다.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개혁 정치를 펼쳐요. 어떤 개혁 정치냐? 첫 번째, 불교를 더 증진하지. 불교를 더 증가시켜. 이미 들어오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유학도 수용합니다. 유학도 수용해서 17조 헌법이라는 걸 만들거든. 17조 헌법. 이거 15개정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야. 이거. 공부 교육 과정에 이딴 거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 사람은 호류사에다가 5층의 목탑을 세워요. 동아파시아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호류사 5층 목탑 제시해주고 시대 물어봅니다. 호류사 5층 목탑은 바로 누구와 엮으면 돼? 쇼토쿠 태자와 엮으면 돼. 이 당시에 등장하는 거 호류사 5층 목탑 아니면 동대사밖에 없거든. 동대사는 이 다음 시대인 나라 시대고, 이 시대에는 7세기에는 쇼토쿠 태자가 호류사의 5층 목탑을 세웠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카 계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기반으로 다이카 계신이 일어나. 뭐 완벽한 율령 체제의 수용은 아니지만 율령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죠. 기존의 유력 호족이었던 소가씨와, 성이 아니라 씨지, 소가씨, 기존의 호족. 그 다음에 새롭게 당나라에 가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왔던 도당 유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충돌을 하게 돼요. 정치적으로 충돌을 하게 돼서 결국 결과는 소가씨가 축출되고 율령이 수용됩니다. 율령의 수용과 완성은 달라. 중국에서도 수나라가 율령을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그거를 완성시킨 거는 당나라야.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별로 이제 율령의 수용과 율령의 완성이 좀 다른데 그 부분은 율령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해줄 거야. 근데 일단 현재 우리가 배우는 부분에서는 그냥 한번 핥고만 지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1차 고사 시험 범위도 율령 파트가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야. 왜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수박만 핥고 있으니까. 실제 주제사에 대해서는 아직 안 들어간까지가 시험 범위니까.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7세기 말이 되면 드디어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국호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황이라는 칭호도 이때부터 사용하게 돼요. 천황이라는 칭호까지. 두 가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부터는 자기네 자신들을 일본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래봤자 주변에서 씹어대는 인간들은 뭐 특히 백경배 같이 쪽발이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어쨌든 왜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왜는 비하하는 발언이긴 해. 자, 그 다음에 8세기. 이제는 드디어 야마토 정권이니 야마토 국인이 이게 아니라 나라 시대야. 일본이라는 국가 아래에 나라 시대가 되는 거야. 이해돼? 자, 나라 시대. 자, 나라 시대도 일단 첫 번째.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율령이 제대로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호 율령이라는 게 수립돼요. 이때가 율령이 성립된 거야. 성립. 너희가 진짜 많이 또 헷갈리는 거 다이카 계신과 다이호 율령이야. 자, 이 다이호 율령에서는 이관 팔성제. 우리가 당나라 필기에서 얘들아 그걸 했었니? 당나라 필기 어딨자? 당나라 필기 이건가? 당나라 필기에서 삼성육부제를 했었나? 안 했지. 이 율령체제 완성에 여기에 가로 열고 삼성육부제를 해야 되거든. 이 삼성육부제를 여기서 베껴온 게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8번에서 배웠던 여기 지금 발에서 가져온 삼성육부.
그리고 여기는 그 삼성 육부를 조금 틀어가지고 지들 걸로 만대로 바꿔놓은 이간 팔성제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나라시대 때 외워야 되는 거, 기억해야 되는 거. 자, 당풍이 불었어, 당풍. 이때는, 우와, 당나라 짱짱맨 이러면서 당뽕에 확 취해가지고 매번 당나라가 뭐 하는지 보러 가는 견당사. 당나라가 어떻게 사는지 보러 가는 견당사를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성을 본따서 헤이조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헤이조쿄.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도다이사, 동대사를 세우죠. 3학년들은 작년에 가보셨죠? 동대사. 오사카 교토 날아가서 동대사 안 가면 그건 때려 죽여야 되는 적이었어. 난 몰라. 근데 동대사 갔겠지. 안 갔으면 진짜 죽여야 된다. 자, 근데 이 나라시대 말기에 이 헤이조쿄 안에서 일본 황실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좀 이게 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가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도를 나라에서 헤이안, 다시 말해 헤이조쿄에서 헤이안쿄로 옮깁니다. 헤이안의 한자는 평안이야, 평안. 그러니까 제발 지금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라고 빌면서 헤이안으로 넘어갔어. 평안을 기원하면서. 자,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뭐라고 불린다고? 헤이안 시대. 근데 이 헤이안 시대는 조금 저기한 게 여기 위에 보면 8세기에서 10세기까지로 돼 있잖아. 이 헤이안 시대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12세기 말까지 이어져. 12세기 말까지. 좀 연표가 이렇게 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연표가. 자, 이때는 당나라가 망해가고 있던 시대야. 그러니까 이제 당뽕이 안 들어갔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문화대로 국풍을 되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우선 견당사가 폐지돼 894년에, 그러니까 9세기 말에 폐지되는 거지. 9세기 말에. 자, 그다음에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헤이안쿄는 장안성을 본딴 건 맞아. 물론 왜냐면 그 이전에 지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중국의 전통 문자인 한자를 이용해서 일본의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가 새로 생겨. 그게 가나 문자야. 우리나라에도 이거랑 비슷한 거 있지. 원효대사의 아들이 만든 이두. 원효대사의 아들이 설총이야. 그 원효대사가 그 사람이야. 그 해골물. 그래가지고 여자랑 분가분가 해가지고 요석공주라고 신라공주랑 분가분가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그게 설총인데 설총이 이두를 만들고 너희가 알고 있는 국어 시간에 혹시 지문이나 이런 걸로 볼 수 있었던 화왕전을 쓴 사람이야. 그거 혹시 알아? 그 모란꽃이 왕인데 장미꽃을 택할 거냐, 현명한 백두홍 할미꽃을 택할 거냐, 그 이야기 있잖아. 그게 화왕전인데 그거 쓴 사람이 설총이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지방에서 굉장히 불안해지고 이 시기가 되면 지방에서 불안해지고 그 중앙 집권이 많이 풀려. 그러면 일본의 원래 지역색인 지방 분권적으로 갈 거 아니야. 지방 분권적으로 중앙의 강력한 통제가 사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그러면 서유럽 때 봉건제도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지켜줘야 되는 무사 계급이 성장을 하게 돼. 그래서 무사가 등장을 해. 무사, 사무라이. 이해됩니까? 무사.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미나모토 가문이 가마쿠라 막부를 세우면서 가마쿠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는 요 밑에서 가마쿠라 막부에서 보고.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한국 고려사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려사로. 자, 고려사는 뭐 크게 뭐 어렵게 보거나 그럴 부분은 없는데, 잠깐만, 선생님 너무 더워가지고 씨 에어컨 좀 켜고 올게요. 미치겠다. 떠들었더니 너무 더워. 이제 좀 살겠네. 덥다. 더워. 자, 잠깐만 얘들아. 자, 가볼게. 우선
고려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볼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고려시대는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어.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면 누가 집권을 했냐에 따라서 호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호족 다음에 집권한 사람들. 대답 안 나온다. 호족 다음에 집권한 친구들, 문벌 귀족이 있잖아. 야, 이거 진짜 방과후를 한국사를 해야 돼. 니는 한국사 다 까먹었어. 큰일 났어. 자, 호족은 두 갈래로 나뉘어. 처음에 신라의 호족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지? 어떤 성격을? 그래, 지방 세력이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군사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음서나 과거나 공음전 등을 이용하여 중앙으로 침투하게 되면 이들이 문벌귀족이 되고, 그렇지 못하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들이 뭐가 돼? 지방으로 내려가면 향리가 된단 말이야. 향리. 이해됐어? 이거를 좀 다른 글씨로 쓰자. 다른 글씨로.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 우선 과거, 그 다음에 공짜로 가는 음서, 그 다음에 땅을 물려주는 공음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벌 귀족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얘들아, 벌자가 들어간다는 건 재벌 이런 거잖아. 재벌의 기준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채업 하나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재벌이라고 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그냥 부자지. 근데 뭐 통신, 철강, 뭐 물산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사업을 거느려서 부자가 된 거를 재벌이라고 하듯이, 한 가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관직에 출사해가지고 나름의 재벌이 아니라 문벌을 이룬 거야. 그래서 그런 귀족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하고, 그런 방법으로 음서가 많이 활용이 됐다는 거지. 그치?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문벌 귀족들을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펑 하고 폭발을 하게 돼. 그게 바로 뭐야? 무신정변이잖아. 그래서 무신들이 집권하게 된다고. 무신들이. 그런데 이 무신들이 이 당시에 누가 쳐들어왔어? 몽고가 쳐들어오고, 이거를 항쟁하는 과정에서 결국 항복하게 되고, 이 다음부터는 원나라의 똥꼬를 열심히 빨던 무슨 파? 친원파. 더 어려운 말로 권문 쇠족들이 등장을 하게 되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권문 쇠족들은 조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 우선 원나라 입장에서, 이게 나중에 동아시아사에서 조금 더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야. 이게 쿠빌라이가 원래 어떤 사람하고 굉장히 아릭부케였나? 아릭부케하고 굉장히, 잠깐만, 아릭부케 맞나? 와, 나 이것도 까먹었어? 미치겠다. 어쨌든 쿠빌라이 칸, 아까 우리 원나라 때 배웠지? 쿠빌라이 칸, 원세조. 쿠빌라이 칸과 아릭부케가 어떤 그 왕위 계승을 위해서 쿠릴타이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고려가 우리 쿠빌라이를 지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고구려의 후예들인 고려가 나를 지원해준다니, 와, 내가 반드시 왕이 되겠구나라고 했고, 실제로 왕이 됐어. 그 이후에 원나라가 우리한테 꽤 잘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시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나름대로 지들의 어떤 질서 안에 넣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공주를 결혼시켜서 부마국을 만들어, 사위국가를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부마국을 만들고, 누구와 누가 결혼해? 고려 왕과 몽골 공주가 결혼을 하고, 부마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동행성을 설치하죠. 근데 얘들아, 정동행성을 설치하는데 선생님이 이걸 왜 썼냐면, 이 당시에 정동행성의 승상은 반드시 고려 왕이 하도록 되어 있어. 즉, 그 밑에 실제 몽고 애들이 와가지고 실권을 쥐고 있더라도 명목상 승상은 고려의 왕이 하는데, 이거 역시 15개정에서 처음 등장한 소리입니다. (15개정에서) 처음 등장한 건 아무래도 시험 문제를 볼 때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되는 문제들이지. 왜냐면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는 이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 우린 지금 15개정을 처음 풀고 있는 거잖아. 이해돼?
2학년도 마찬가지, 3학년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너희는 지금 현재 수능에서 15계정을 처음 본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는 15계정에서 서술이 강해졌다, 15계정에서 이야기가 더 됐다, 15계정에 처음 등장했다, 이런 것들을 써준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일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부마국 때는 왕 앞에다가, 원래 왕 앞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 뭐 태조니, 뭐 세우면 태조, 뭐 싸움 잘하면 무제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잖아. 근데 제일 안 들어가야 되는 말이 하나가 뭐냐면 충자지. 왜냐면 왕은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을 받아야 되는 존재지 본인이 어디에다 충성을 해야 되는 존재는 아니잖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몽고에 충성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를 통해서 이 당시에는 왕 이름이 어떻게 내려간 거야? 충X왕,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지. 자, 그러다가 이거를 때려치우고, 드디어 몽고의 충성을 때려치우고 나는 원래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공민왕이고, 그래서 공민왕 후계 개혁이잖아. 그래서 이 공민왕의 개혁을 같이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대부는 사대부인데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은 합격한 사람들인데 새롭게 합격했으니까 신진사대부 플러스 신진사대부뿐만 아니라 신흥무인 세력도 있었지. 기존의 무인 세력이 아니라, 이 기존의 무인 세력이 아니라 신흥 무인 세력. 이 사람들은 누구와 싸우면서 성장을 했겠을까? 누구와 싸우면서? 이 당시 원나라가 망하면서 누가 일어났어? 백령교도의 난이 일어났는데, 그 백령교도 일파의 가장 강경파 중에 하나였던 홍건적들이 우리나라도 쳐들어오게 돼.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때는 홍건적과 왜구와 싸우면서 성장했던 세력들이 이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였던 누구? 신흥무인 세력 대표 이성계. 그리고 강경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 중에 누구? 강경파였던 누구? 정도전이가 힘을 합쳐서 무슨 왕조를 여는 거야? 조선왕조를 여는 거죠. 됐나요? 자, 아까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빼먹은 것 같은데, 자, 호족들은 아까 군사력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당시에 쳐들어왔던 애들이 누구야? 거란이 쳐들어왔지.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1차와 2차와 3차 모두 싸워서 어떻게 하죠? 1차가 뭐야? 서희의 강동 6주지. 서희 외교단판. 2차는 잘 몰라도 되는데 강조의 정변 때문에 일어났어. 그래서 이거는 패배했어. 3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귀주대첩이야. 누구? 강감찬. 강감찬. 자,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조금 달라. 여기서는 문벌귀족 시대는 가진 게 많아가지고 여진족하고 싸웠는데, 처음에는 별무반을 활용해서 동북 구성을 확보하지만, 반대로 그 이후에 동북 구성을 바로 1년 만에 다시 내주고, 그 이후에 금나라가 세워진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똥꼬를 핥어. 왜냐면 얘네들은 가진 게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잃기가 싫은 거야, 전쟁을 하면서. 자, 무신집권기 때는 누구와 싸웠어? 무신집권기 때는, 그렇지, 올타임 넘버원이었던 몽골과 싸운 거죠. 또 필기가 안 되기 시작해. 몽골과 싸운 거죠.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하죠. 그리고 항쟁이 이어지죠. 뭐 그 사이에 팔만대장님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한국사 마무리 거의 다 했고요. 이제 일본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어. 얘들아, 시험 범위 거의 다 끝났어. 자, 일본사만 마무리 지으면 돼. 자, 우선 일본사는 아까 우리가 8세기 말부터 12세기 말까지 8세기 말란다. 저기 여기 봐봐. 여기 7세기에서 8세기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2세기 말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가 무슨 시대라 그랬어? 헤이안 시대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이때 헤이안 시대 때 두 가지, 뭐가? 국풍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뭐가 만들어져? 견당사가 일단 폐지되고 가나문자 만들어지고 그런 거 했었잖아. 야, 이씨 좀 전에 이 위에서 하고 왔다, 위에서. 그리고 또 누가 등장했어? 무사, 사무라이가 등장했단 말이야. 사무라이. 왜 그러냐? 이 시기가 나름대로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원래 일본의 지역색대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며 그러니까 치안이 불안정해지니까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누구를 고용하게 되는 거야? 무사를 고용하게 되는 거야. 그 이후에 계속된 혼란기를 다이라 가문과 미나모토 가문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미나모토 가문이 이겨. 원래 미나모토 가문이 처음에 한 번에 다이라한테 졌었는데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복수를 성공을 하지. 그래서 미나모토의 요리토모가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라고 나오고 어떤 책에서는 미나모토 요리토모라고 나와. 이거는 뭐냐면 미나모토 가문의 요리토모라는 뜻이야. 둘 다 맞아. 둘 다 맞아. 그런데 이게 그러면 시성제도냐? 아니에요. 시성제도는 이미 무너졌어. 시성제도는 이미 22,000년 전에 무너졌고 22,000년은 아니고. 아이씨. 또 버그 먹는다 이제. 아이씨. 미치겠네. 자. 시성제도는 아니야. 망했다 씨. 큰일 났네. 없어졌다. 그치? 됐다. 자, 시성제도는 아니고, 자,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창시하고, 그 다음에 얘가 창시했던 게 바로 이 시기에 이제 완벽하게 정착을 하기 시작했던 게 일본식 봉건제야. 자, 우리는 세계사까지 같이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봉건제 3개 외웠어. 뭐 배웠지? 세계사 서유럽에서 등장하는 쌍무적 봉건제, 그 다음에 여기는 혈연적 봉건제. 여기도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봉건제인데 이 봉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봉건제 내용을 좀 보자. 자, 봉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이 최고 위에 덴노라는 천황이라는 상징적 존재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이런 애들이 곧바로 쇼군이 돼. 쇼군은 장군이라는 뜻인데 최고 레벨에 있는 무사인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전국을 통일하는 사람 중에서 거의 최고 레벨에 있는 무사를 쇼군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무사 집단이고 군인 집단이야. 그래서 어떤 궁궐을 지어놓고 산다기보다는 원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정권을 잡고 나서 나라가 평화로워지면 호화찬란한 궁궐도 짓고 살겠지만 기존에는 당연히 전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눌러야 되고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군사용 천막에 살겠지. 그 군사용 천막을 뭐라고 하냐면 막부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이런 쇼군들이 세운 정부를 그 쇼군의 영지 이름을 따서 가마쿠라에 있는 막부다라고 얘기해서 가마쿠라 막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사 지배체제를 하는 거지. 이 쇼군은 막부에 머무르면서 군사 지배체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땅을 분할을 해서 자기 부하였던 고케닌에게 나눠주고 또 고케닌들은 자기를 도와줬던 그 아래 하급 무사인 게닌에게 또 나눠주는 거야. 즉 여기 역시 봉건제이기 때문에 유럽에서처럼 왕, 그 밑에 공작이니 백작이니 자작이니 이런 식으로 이어지듯이 여기도 쇼군 밑에 고케닌, 게닌으로 이어지는 거죠. 게닌으로.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봐봐. 기존의 고케닌이 가지고 있거나 게닌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지배권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그래 네 땅 거기 네가 다스려라, 내가 그것을 인정해 줄게, 앞으로 누가 너한테 그 땅이 왜 네 거냐라고 태클을 걸더라도 더 상위의 영주인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 땅은 너의 땅이다 라고 기존의 토지를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자 네가 내 밑에서 열심히 고생해서 잘 싸웠다, 너도 이제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땅을 새롭게 내려주거나 하는 새로운 토지를 지급하게 돼요. 새로운 토지를. 또 고케닌을 자기 밑에 영지에 슈고와 지토로 임명해가지고 징세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임무들을 맡깁니다. 즉 슈고와 지토로 임명을 해주기도 해. 즉 본권적 주종관계에서는 두 가지야. 토지에 대한 권한을 주거나 기존에 지가 가지고 있던 토지든 새롭게 준 토지건, 그게 아니라면 자기 밑에 있는 영지에 슈고나 지토로 파견을 해가지고 치안이나 행정 관련 업무를 맡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진짜 됐어?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다시 볼게. 맨 처음에 일본의 최고 위에 누가 있다고? 그렇지. 상징적 존재인 천황이 있어. 왜 상징적 존재야? 그렇지. 실제 권력이나 이런 건 누구에게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쇼군에게 있는 거야. 쇼군은 어디에 있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막부에 있어. 막부에. 그리고 그 쇼군 밑에는 고케닌이라는 고급무사라든지 게닌이라는 하급무사들이 있는데 쇼군 밑에 고케닌이 있고 고케닌 밑에 게닌이 있어. 그러니까 고케닌에게 영주는 누구야? 쇼군이고 게닌에게 또 영주. 그러니까 미안해. 일본이니까 주군이라고 표현하자. 고케닌의 주군은 쇼군이고 게닌의 주군은 고케닌인 거지. 반대로 쇼군의 가시는 고케닌이고 고케닌의 가시는 게닌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가지고 슈군은 치안 관련된 업무를 하고 치안 지토는 징회 그 영주 그러니까 주군의 장원을 에서 세금을 걷거나 주군의 장원을 관리하는 징회 역할을 해. 징회 관리자. 됐죠? 자,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중세 유럽과 마찬가지로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층적 구조를.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의무는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자. 의무는. 자, 우선 이들은 군사적 의무로는 당연히 어디에 참여해야 되겠어?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자기 동네 근처로 반역자가 지나가면 반역자 등을 체포해야 되는 체포해서 주군에게 데려다가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의무들도 있고 경계의 의무는 교토 천황이 있는 교토를 경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병사들을 보내서 그 비용도 다 자기가 내는 거야. 그 다음에 막부가 있는 가마쿠라의 경비를 하기도 해. 역시 비용은 전부 다 자기가. 그 다음에 또 노역도 제공해야 돼. 막부나 천황 쪽에서 뭘 한다면 궁성이나 막부나 절 등을 건축한다고 할 때 신사도 건설한다고 할 때 지원을 해줘야 돼. 노동력이 됐던 돈이 됐건. 자, 이렇게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1차 고사 시험 범위가 마무리되고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2단원의 각국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시험 이후부터는 2단원의 주제사를 하나씩 한 번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진짜 많았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안녕.